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다음 주 평양 방문 계획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가 충분히 진전되고 있지 않다며 특히 중국이 돕고 있지 않다고 비난했습니다. 갑작스런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로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던 남북 정상회담 일정도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뭔지, 중국과 북한은 어떻게 대응을 할지 자세히 짚어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대표로 이해찬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 신임 대표는 당대표를 마지막 소임으로 삼겠다며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정조에 관한 질문을 해 논란이 됐던 재판부가 나중에 스스로 적절치 않았다며 발언을 철회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도 잘못인 걸 알고 있던 질문을 던졌다는 건데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재판부가 전근대적인 감수성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강남, 강북 할 것 없이 거래가 뜸한데도 가격은 치솟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투기 지역을 넓히는 등 추가 대책을 예고했지만 현장에서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로 예정됐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그동안 기대와 달리 북한과의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중국이 이를 제대로 돕고 있지 않다고도 직접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북한의 강경한 태도 뒤에는 중국이 있다는 이른바 중국 배후론을 다시 꺼내든 겁니다. 상대를 압박하기 위한 외교 전술이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3차 남북정상회담과 시진핑 주석의 방북 등 앞으로 일정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정효식 특파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정효식 특파원, 먼저 이 폼페이오 장관이 발표를 한 바로 다음 날 방북 계획을 취소를 한 겁니다. 과연 이럴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 상황에 대해서 불만이 컸던 건지 그 부분부터 궁금하군요. 네, 맞습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을 앞두고 지난 12일 판문점에서 해리스 주한 미 대사와 최선희 부상관 실무회담을 포함해 북미 간 물밑 접촉을 계속해왔는데요. 북한은 한국전쟁 종전선언부터 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반면 핵무기 및 생산시설 리스트의 완전한 신고에 대해선 지금까지 확답을 주지 않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북미 간 협상에 진전이 없자 폼페이오 장관은 직접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하루 전 스티브 비건 신임 대북 특별대표와 함께 방북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이날 오전 앤드류 김 미 중앙정보국 코리아 미션 센터장과 함께 백악관으로 방북 보고를 하러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빈손 방북이 될지 우려해 가지 않는 게 좋겠다며 즉석에서 취소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본인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다. 그리고 비핵화는 잘 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과시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방북 취소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데 어떻습니까? 즉흥적인 건가요? 갑자기 생각이 바뀐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비공개 사석에선 참모들에게 비핵화 진전이 더딘데 불만을 터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비핵화 전 종전선언을 계속 반대해온 매티스 국방장관이나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만류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미 국무부는 이번 방북 취소 배경을 묻는 JTBC 질의에 대통령이 국가안보팀과 상의해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더불어 국내 정치적으로 중간선거를 70일가량 앞둔 상황에서 과거 성관계 여성들에게 대선 과정에서 입막음용으로 돈을 건넸다는 스캔들까지 일파만파로 번지는 상황에서 3차 방북에 이어 4차 방북도 성과가 없을 경우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중국이 지금 돕지 않는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상당히 노골적인 모습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역에 대해 훨씬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예전만큼 돕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지난주 강요회에서 북한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만 중국에 의해 조금 상처를 입고 있다고 한 데 이어 비핵화 지연에 중국 책임론을 거듭 제기한 겁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다음 달 북한의 건국일인 구구절 방북이 예고된 상황에서 중국에 북한의 비핵화를 도울 것을 직설적으로 요구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 베이징 연결해서 중국 반응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런 이야기들 협상 전술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판을 완전히 깬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조만간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 일정을 다시 잡을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도 퇴임 말미에 폼페이오 장관은 가까운 장래에 방북하길 기대하고 있다. 김 위원장에게 따뜻한 안부와 존경의 인사를 보낸다면서 나도 곧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2차 정상회담의 여지까지 남겼습니다. 결국 지난번처럼 북한으로 공을 넘긴 건데요.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전에도 북한 쪽에서 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성사가 됐는데요. 이번엔 북한이 핵 신고와 비핵화 시간표를 내어줄지에 협상의 교착 상태가 이어지느냐 여부가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효식 특파원이었습니다. 자, 그럼 말씀드렸던 대로 이 트럼프 대통령 결정에 대한 중국 반응은 어떤지 또 어떻게 대응할지 베이징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사실상 북한이 배짱을 부릴 수 있는 이유, 그러니까 배후로 인정된 셈인데요. 베이징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신경진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에게 비핵화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중국 측 반응이 나왔습니까? 예, 주말인 오늘 JTBC가 중국 외교부에 질문지를 보냈지만 답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의 공세에 어떻게 응수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대신 관영 신화사가 워싱턴 특파원발로 폼페이오 방북 연기 사실을 논평 없이 보도하는 데 그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인용해 한반도 비핵화가 충분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예전처럼 돕지 않고 있다는 부분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난 18일 북한 노동신문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 내 반대 세력에 맞서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과감한 행동을 취하라고 했다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지난 5월 김정은 시진핑 따렌 회동 후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 취소를 선언했던 것과 유사한 공격에 북한과 중국 수뇌부가 각각 급박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 그러면 중국이 일단은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군요. 자, 그런데 이제 시진핑 주석의 방북 다음 달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았습니까? 이 폼페이오 방북이 연기된 것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걸로 분석이 나오나요? 예, 지난주부터 시진핑 주석이 다음 달 9일, 즉 북한의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일인 구구절에 평양을 답방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올 들어 중국을 3번 방문한 만큼 시 주석이 북한을 답방할 차례고 시점은 북한이 초청한 구구절이 가장 적절하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9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펼쳐질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 단상에 북중 정상이 한자리에 선다는 것은 양국 군사동맹 복원을 한국과 미국에 과시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회의론도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구구절을 피해 평양, 블라디보스토크 등으로 순방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23일 미중이 160억 달러의 관세 폭탄을 주고받았고 워싱턴 담판이 성과 없이 끝난 상황에서 중국이 강공을 이어간다면 구구절 평양 순환공항에서 대규모 군중의 환영을 받으며 두 정상이 사회주의식으로 끌어안는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예, 베이징에서 신경진 특파원이었습니다. 예,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취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한미 양국 외교장관들이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또 다음 주로 예고됐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개소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늘 오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방북 연기 배경에 대한 폼페이오 장관의 설명을 듣고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내부적으로 당장 남북 정상회담 등 남북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주로 예고된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는 다음 달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성패에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 데다 연락사무소에 보낼 물자와 전력 공급 등이 대북 제재에 위반되는지를 두고 미국 측의 입장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8월 중 개소 목표였는데 북측에서 아직 답이 없다, 수년될 수 있다며 개소식을 준비하는 데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방북 취소가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남북과 북미 관계가 선순환해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예, 다음 달에는 3차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해 비핵화를 위한 여러 중요한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무산되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취재 기자와 좀 더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희정 기자, 일단 청와대는 내부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에 큰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습니까? 청와대가 그동안 구상해온 한반도 시나리오, 그 일정, 돌발 변수가 될 수도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 청와대는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이 큰 방향은 좀 흔들리지 않고 가겠다라는 입장인 걸로 보입니다. 예. 이 남북 정상회담을 일단 당장 9월 뒤로 미룰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이미 주요 의제 등도 물밑에서 상당 부분 좀 조율을 마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그동안 정부가 구상해왔던 이른바 이 최상의 시나리오 일부의 이 수정이 좀 불가피해진 측면이 있는데요. 예. 정부는 이달 말에 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시작으로 다음 달 중순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찾아서 이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고 또 이후 유엔 총회에서 이 종전선언의 결과를 좀 가져오는 방향을 그런 구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워낙에 북미 관계에 변수, 돌발 변수가 많기 때문에 폼페이오 방북이 이렇게 갑자기 취소될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었을 수 있고요. 그러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방북 가능성 완전히 닫힌 거는 아니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압박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이 싱가포르 회담을 앞두고도 이렇게 취소를 했다가 또 번복을 하고 다시 회담장에 나왔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예. 그때처럼 이 미국이 북한의 제스처를 보고 그러니까 이 북한이 어떤 입장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이 북미 대화의 흐름도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 달라질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지난 4월 이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이 북미 관계를 일종의 견인하는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또 북미 관계가 잘 풀리면 이후에는 또 남북 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섞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워낙에 돌발 상황이 많아서 함부로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래도 이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다음 주에 이제 개소식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조금 미뤄지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 이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한 직후에 이 개소식을 하는 방향을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왔습니다. 이 북미 관계가 상당히 유연한 방향으로 갈 경우에는 이 연락사무소 개소와 관련해서도 이 미국과 좀 입장차가 있었지만 이 부분을 좀 외교적인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판단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이렇게 방북 취소 결정으로 이 개소 시기가 조금 늦춰졌게 됐고, 하지만 개소가 아예 무산되거나 또 극단적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은 극히 적어 보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 어쨌든 교착 상태가 된 건데 어떻습니까?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 폼페이오 장관이 계속 방북이 미뤄지고 또 미국이 중국을 계속해서 견제를 한다면 이 북미 간의 이 비핵화 협상은 계속해서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결국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어떤 개최 여부나 또 시기와 장소 이런 부분과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텐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이 비핵화와 종전선언으로 가는 큰 흐름 자체는 바꿀 만한 변수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북미 간의 협상이 잠시 더디게 가더라도 결국은 앞서 강경화 장관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이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 조율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희정 기자였습니다. 예, 오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새 당대표로 이해찬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강한 여당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는데 지금 서울올림픽 체조 경기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재원 기자, 이해찬 후보가 민주당 새 대표로 결정됐다는 소식,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해찬 후보가 42.88%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송영길, 김진표 후보를 따돌렸습니다. 자신이 강조했던 대세론을 입증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 자리에 오른 건데요.
이 신임 대표는 7선을 지낸 현역 의원으로 김대중 정부에선 교육부 장관,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무총리를 지냈습니다. 총리 시절 세종시 건설을 지휘했고 야당과의 설전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버럭 총리란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친노 좌장이자 친문계 원로로 통합니다. 예. 이제 신임 이 대표가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했군요. 그 밖에도 어떤 소감 나온 거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총선에도 나가지 않고 강한 여당 만들기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당과 문재인 정부는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뒷받침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2020년 총선 공천권도 쥐게 된 이 신임 대표는 압도적인 총선 승리도 자신했습니다. 또 당장 5당 대표 회담을 갖자면서 협치도 강조했습니다. 당초 예상대로 새 지도부 역시 친문계 인사 위주로 채워졌다는 평가입니다. 함께 선출된 최고위원회도 김혜영, 박주민, 설훈, 박광온, 남인순 등 친문을 자처하는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진행된 서울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JTBC 최재원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민주당 전당대회 축사 영상을 통해서 소득주도 성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책 기조에 변화를 줄 뜻이 없다고 쐐기를 박은 건데 야당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영상 축사를 통해 전체적으로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고용에 대한 걱정의 소리가 크지만 성장률도 지난 정부보다 나아졌고 전반적인 가계소득도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중하층 소득자들의 소득을 높여줘야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가 더욱 다양한 정책 수단으로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경제 정책 기조를 둘러싼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자유한국당은 세금 퍼붓기로 억지로 만든 숫자로 효과를 내고 있다고 자평한다며 반박했고, 바른미래당은 대통령이 아지배수렁에 몸을 담그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내일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제정책 운용 방향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내일 간담회에서도 정책 수정보다는 소득주도 성장의 당위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현입니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본인뿐 아니라 돈을 건넨 쪽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과도 맞물려 있었습니다. 때문에 어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늘어날지도 관심이었지만 삼성에게 받았다는 뇌물 부분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가 큰 관심이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더 나아가 삼성물산 합병 같은 구체적 현안에 대해서 청탁을 했다고 인정하고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을 약 87억 원까지 올려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준 쪽,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그 절반도 안 되는 약 36억 원만 뇌물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놓고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마지막 대법원의 판단이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는 상황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부가 삼성에게 받은 뇌물을 더 넓게 인정하게 된 이유를 정원석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 자체가 증명되지 않는다며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삼성이 영재센터에 16억 2,800만 원을 지원한 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기 위한 대가였다는 겁니다. 명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진 않았지만 묵시적 청탁은 존재했다고 봤습니다. 이 판단에 대해 재판부는 먼저 박 전 대통령이 승계 작업이 현안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2014년 7월에서 9월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정부가 도움을 주자는 내용의 민정수석 비서관실 보고서가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높고 삼성 승계 문제가 해결되길 희망한다는 내용이 담긴 2015년 7월 25일 독대 당시 경제수석 비서관실의 말씀 자료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검토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부의 우호적인 조치에 힘입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된 직후 성사된 이 부회장과의 단독 면담 자리는 서로가 승계 작업에 대한 인식을 한 상황에서 영재센터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뇌물이 인정된다는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영재센터에 대한 지원 요구가 대상과 규모 면에서 구체적으로 특정됐고 삼성은 정상적인 공익단체가 아님에도 충분한 검토 없이 후원금을 지급했다며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라고 했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한 허익범 특검의 수사가 오늘로 공식 종료됩니다. 특검은 60일 동안 수사를 벌여 어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드루킹 김동원 씨와 댓글 조작을 공모하고 고위 외교관직을 제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1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다음 주 월요일인 27일 오후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충북 옥천에서 일가족 5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 아내와 어린 딸 등 4명이 숨지고 남편은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이들 부부는 평소 빚 때문에 힘들어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약물에 의해 숨진 것으로 보고 부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경찰 과학수사대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오늘 낮 1시 57분쯤 충북 옥천의 한 아파트에서 43살 오모 씨 등 일가족 5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내 40살 이모 씨와 10살과 9살, 7살 딸 셋이 숨지고 남편 오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입니다. 숨진 아내 이 씨의 여동생이 집을 방문해 쓰러져 있는 오 씨 가족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와 딸들이 외상이 없어 약물에 의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옥천에서 검도관을 운영하는 오 씨는 평소 빚 때문에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 결과 오 씨는 집안에 일이 있다며 회원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나흘 전인 지난 21일부터 문을 닫았습니다. 같은 날부터 세 딸들도 학교와 유치원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학교로 이제 그런 빚쟁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찾아올까봐 애들을 이모네 집으로 데려다 놓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체험학습 처리를 좀 해달라. 실제로 이 씨와 딸들은 어제 이 씨의 여동생 집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주말인 오늘 아침 서울 송파구의 한 철거 현장에서 철근 구조물이 넘어지면서 바로 옆 아파트를 덮쳤습니다. 철근이 아파트 4층 창문에 방충망까지 뚫고 방 안까지 들어갔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안전모를 쓴 노동자들이 무너진 가림막 속에서 철근 더미를 꺼냅니다. 엉켜있는 철근을 하나씩 풀어서 밖으로 옮깁니다. 오늘 아침 8시쯤 서울 송파구의 한 단독주택 철거 현장에서 철근 구조물이 쓰러졌습니다. 파이프가 담장 넘어 아파트 4층을 덮쳐 창문 방충망 일부를 찢고 들어갔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구청 측은 철거를 위해 철근 구조물을 고정하는 지지대를 푸는 과정에서 바람이 불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경기도 성남시 대형 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달리던 혼다 SUV에서 불이 나 운전자가 급히 대피했습니다. 앞서 어젯밤 8시쯤 경남 창원시 남해고속도로에서 소나타 승용차에 불이 나 운전자 40살 이모 씨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반쯤에는 인천 월미도 앞바다에서 여성 한 명이 엎드린 채 물에 떠 있는 것을 낚시객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구조 당시 의식이 없었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돼지에게 감염되면 치사율이 100%인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검출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중국을 다녀온 여행객이 신고한 순대와 만두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행객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역인 선양에서 입국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아직까지 별다른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한 번 걸리면 무조건 살처분해야 해서 확산이 되면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검역당국은 바이러스가 살아있어서 실제 감염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는 3주가량 지나야 확인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는 랴오닝성 선양에서 확인된 이후 저장성 등지로 확산돼 지금까지 340마리의 돼지가 폐사했습니다.
검역 당국은 중국을 방문하는 여행객은 절대 축산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서울 종로에서는 성차별적인 수사와 판결이 이뤄지고 있다며 사법기관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안희정 전 지사의 무죄 판결에 대해선 여성에게 사법정의는 죽었다고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 재판과 관련해 저희 JTBC 취재 결과 새로운 내용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정조에 관한 질문을 던졌던 재판부가 이후 스스로 적절치 않았다며 철회를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성적 이슈에 대한 전근대적인 감수성을 드러냈다는 지적입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안 전 지사의 무죄 판결이 나온 직후 김지은 씨가 밝힌 입장문입니다. 재판부가 재판정에서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말씀하실 때 결과가 이미 예견되었을지도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언급한 내용은 지난달 6일 피해자 비공개 신문에서 나온 재판부의 발언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지난 2월 대전으로 내려갔던 김 씨가 안 전 지사의 연락을 받고 KTX를 타고 다시 서울로 올라온 경위를 물었습니다. 김 씨가 안 전 지사의 지시를 거스를 수 없었다는 취지로 대답하자 주심인 정모 판사가 정조를 언급한 겁니다. 정 판사는 증인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심지어 정조에 관해서도 피고인이 하라고 하면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라고 말했고, 이에 김 씨가 잠시 후 정조라고 말씀하셨는데라고 주저했습니다. 이에 재판장은 정조라는 단어는 적절치 않으니 성적 자기 결정권으로 변경하겠다고 해당 발언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판단해야 하는 재판부가 전근대적인 성적 감수성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정조라는 지금 법에서 사용되지도 않는 개념을 언급하면서 피해자한테 질문했다는 그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에 해당된다. 이에 서부지법은 예전 형법에서 사용하던 단어를 썼다가 적절치 않다고 정정한 것이라며 정조관념이라는 폄하적 의미로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어제 한국갤럽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무죄 선고가 잘못됐다는 응답이 전체의 45%, 잘 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26%에 그쳤습니다. 그만큼 이번 판결에 대한 논란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 다른 재판에서는 위력에 의한 간음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저희 취재진이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사건 8건을 확인해봤는데 안 전 지사 사건과 상황은 비슷했지만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3일 스위스 출장에 간 안 전 지사는 김지은 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담배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재판부는 방문 앞에 담배를 두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도 간음에 이르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피하지 못한 김 씨의 태도를 지적한 겁니다. 재판부는 좀 더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표현했어야 한다거나 주위의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려 하지 않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 한 회사 대표와 직원 사이의 다른 간음 사건에서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당시 술자리 성추행에 이어 차 안에서 성폭행이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성추행 이후에도 자리를 벗어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자리를 이탈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안 전 지사 재판부는 사건 이후 김 씨 태도를 들어 위력에 의한 간음이 아니라고도 판단했습니다. 피해 이후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와인바에 동행하거나 안 전 지사에게 존경의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비슷한 상황을 달리 해석했습니다. 직장 상사와 직원의 간음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한 이후 하트가 포함된 문자를 보낸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문자 메시지를 주요 근거로 합의에 의한 성관계의 가능성이 높다며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가 해당 문자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낸 것으로 보아 상용구에 불과하고 특별한 의미는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가해자 태도나 위력 행사에 대한 판단도 달랐습니다.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미안하다고 보낸 문자에 대해서는 20살 이상의 나이 차이에서 오는 사회적 도덕적 죄책감에 따른 사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에 보낸 사과 문자는 범죄를 인정하는 주요 근거로 쓰인 대법원 판례도 있었습니다. 직장 상사가 간음 이후 직원에게 사죄할 기회를 달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에 대해
사실상 범죄를 인정했다고 보고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안전지사의 경우 김지은 씨의 미투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저로 인해 고통받았을 김지은 씨에게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한반도를 지나간 태풍 솔릭이 전남과 제주 지역 곳곳에 피해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전국에 뿌린 비의 양은 많지 않았습니다. 가뭄을 해결하기에 부족했는데 내일부터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해갈에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중장비로 하천 가운데에 둑을 쌓았습니다. 물속에 수중 펌프를 연결하고 호수로 물을 빨아올립니다. 성문호로 흐르는 하천을 막아 하루 6만여 톤의 물을 대호호로 보내는 겁니다. 서산 대산 산업단지에 하루 10만 톤의 물을 공급하는 대호호 저수율이 14.4%까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호수 일부의 바닥이 드러나면서 물속에 버려져 있던 그물까지 보이는 상황입니다. 태풍 솔릭이 지나면서 뿌린 비로 저수율이 3%가량 오르긴 했지만 가뭄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국 평균 저수율은 태풍이 지나기 전과 비교해 2%가량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피해가 컸던 제주와 전남에 200mm가량의 비가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7도, 광주 30도, 대구 32도로 어제보다 높았습니다. 전국의 구름 낀 날씨가 계속된 가운데 충청도와 전남, 경남, 제주도는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내일도 새벽에 남부지방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까지 중부지방엔 50에서 150mm, 수도권에는 10에서 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JTBC 이정엽입니다. 이번 태풍의 피해가 우려했던 만큼은 아니었지만 이 조립식 건물같이 취약한 시설물의 피해는 적지 않았습니다. 외장재가 뜯겨 날아가기도 했는데 대부분 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흉기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김태형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강풍에 뜯겨나간 태양광 패널이 전봇대를 덮쳤습니다. 바람이 휘어진 철골 구조물은 주택 지붕을 뚫고 나갔습니다. 태풍 피해가 당초 우려보다는 비교적 적었지만 조립식 건물 지붕과 외장재는 곳곳에서 부서지고 나뒹굴었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에서 이런 시설이 강풍에 떨어져 나가면 순식간에 흉기로 변할 수 있습니다. 모형 구조물을 이용해 강풍의 영향을 실험해봤습니다. 태풍 솔릭 수준 30m/s의 강풍이 불자 조립식 나무 건물이 좌우로 세게 흔들립니다. 단단하게 고정한 소형 도로 표지판도 크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태양광 패널을 주로 설치하는 주택 지붕도 눈에 띄게 흔들립니다. 이러한 강풍이 불면 건물 실내압도 2배 가까이 높아집니다. 이러면 조립식 건물 외장재나 기존 건물에 부착한 시설은 쉽게 떨어져 날아가게 됩니다. 펀칭 현상이 일어나서 뻥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마 태양광 지별판이 가장 취약한. 태풍뿐만 아니라 강한 바람이 불어도 언제든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강풍에 대비한 구체적인 설치나 안전 기준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하와이가 26년 만에 대형 허리케인의 영향권에 들어갔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 지금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10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려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부소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강한 바람에 나무가 세차게 흔들립니다. 토사로 탁해진 물이 폭포수처럼 떨어지고 산사태가 나면서 진흙과 나무가 도로 위를 덮쳤습니다. 하와이를 강타한 허리케인 레인이 열대성 폭풍으로 약해졌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산사태와 홍수가 문제입니다. 하와이에서 가장 큰 섬인 하와이 섬 빅 아일랜드에는 이틀 동안 89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현재로는 일부 지역에는 1000mm 이상의 비가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오아후 섬 남쪽으로 자리를 옮긴 레인은 시속 5km의 속도로 북서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미 국립기상청은 열대성 폭풍이 앞으로 2, 3일간 최고 500mm의 폭우를 내릴 것으로 예보하고
주민들에게 홍수와 산사태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요즘 서울 아파트 값은 강남, 강북할 것 없이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 됐습니다. 거래가 뜸한데도 가격은 치솟는 기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부가 투기 지역을 확대하는 등 추가 대책을 예고하긴 했지만 현장에선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세누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이 지역은 재개발 호재 등으로 최근 한 달 아파트값 상승률이 1.4%에 달했습니다. 연초 대비 최근 며칠 한 달 사이에도 가격이 또 올라갔습니다. 옛날에 1,2천 사이에 올라갔는데 지금 5천 내려씩 올라가 버립니다. 흑석동 뉴타운에 있는 이곳 20평대 아파트 매매가는 이미 10억 원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업계에선 정부가 이 지역구를 투기 지역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동대문구와 중구, 종로구도 투기 지역 지정 후보지로 거론됩니다. 물건이 하나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15억이다. 얘가 거래됐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16억이에요. 하루하루 다르게 금액대가 올라가는데요. 저도 부동산을 하지만 그런 건 처음이에요. 양도세 부담 등으로 집을 팔기보단 임대 사업자로 전환하는 다주택자가 늘면서 매물이 크게 줄었습니다. 반면에 수요는 늘었습니다. 돈이 되는 똘똘한 한 채 바람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 용산 개발 계획이 불을 붙였습니다. 공급은 오히려 막고 있잖아요. 공급을 막으면 중장기적으로 더 올라간다는 신호를 시장에 계속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한다해서 또 막 가격이 잡히겠냐? 그건 뭐 절대 아니라고 봐요. 결국 실수요자만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투기 지역 잡힌다고 해서 거래가 안 되고 이런 건 다 돈 있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은 못 사요. 정부는 조만간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고용 쇼크 속에서 청년들의 사회 진출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4차 산업에 도전하는 신생 기업에 문을 두드리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금융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핀테크 분야의 한 스타트업의 사무실. 좁은 공간을 채운 것은 대부분 대학을 다니고 있거나 갓 졸업한 20대입니다. 정원이 15명인 이 신생기업엔 현재 인턴만 1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당초 서너 명만 뽑으려 했지만 국내외 유명 대학 출신 등 지원자가 몰리면서입니다. 딥러닝을 사용해서 금융시장을 분석하잖아요. 딥러닝을 이렇게 하는 회사도 많이 없어서 정말 흔치 않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인공지능 자산관리 서비스를 하는 또 다른 스타트업. 2년 전 직원 3명으로 출발한 신생기업이지만 회원 수가 늘면서 올해만 4명이 추가로 채용됐습니다. 핀테크는 4차 산업의 핵심 분야로 꼽히며 돈과 사람이 몰리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여전히 뒤처져 있습니다.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핀테크 기업은 미국이 6곳, 중국은 3곳인 반면 한국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업계에선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해선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합니다. 사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받았더라도 그 투자금이 소진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달려도 규제가 풀릴 때까지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지금 금강산 호텔에선 2박 3일 일정의 2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틀째인 오늘은 가족들끼리만 보낼 수 있는 귀한 시간도 주어졌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한복을 입은 북한 여성들이 방마다 무언가를 전달합니다. 금강산 호텔 방에 3355 모여있는 가족이 함께 먹을 도시락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개별 상봉이 예정된 건 오전 10시부터 3시간가량. 할머니들은 한복, 할아버지들은 양복의 중절모 차림입니다. 손에는 선물 봉투와 상자를 든 채 일찌감치 호텔에 모였습니다. 오후에는 단체 상봉이 이어졌습니다. 과자와 음료를 나누고 이게 한국의 홍삼으로 만든 거예요. 홍삼으로. 함께 가족 사진을 보며 웃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수줍게 V자도 그려봅니다. 눈물은 느닷없이 터져 나옵니다. 엄마가 뭐
사줘올까봐 마지막. 만남은 내일이 마지막. 어쩔 수 없어 손만 꼭 붙듭니다. 누님은 손편지를 꾹꾹 눌러 쓰고 이걸 읽는 동생의 손은 자꾸 눈가를 훔칩니다. 바라보고도 한이 없습니다. 남은 만족 하겠지만 단 사흘 12시간뿐인 만남은 내일 점심으로 끝이 납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오늘의 뉴스룸 키워드는 증거 능력입니다. 이 재판에서 유무죄를 입증할 자료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바로 이 증거 능력이 인정되면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죠. 2년간 대통령에게 들은 이야기를 빼곡히 적었는데 이 삼성의 승계 작업을 중심으로 한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의 일들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만약 어떤 증거가 법을 어겨서 입수한 거라면, 또 직접 보거나 들은 게 아닌 제3자에게 전해 들은 거라면 보통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측에서는 안종범 수첩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했고, 실제 이 부회장 2심 재판에서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서 집행유예까지 가능했던 거죠. 하지만 어제 박 전 대통령 항소심은 달랐습니다. 대통령 지시 내용은 안 전 수석이 직접 들은 거고 본인도 그렇게 진술을 해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는데, 앞서 문영표 전 복지부 장관, 이화여대 입시 비리 사건, 최순실 씨와 그 조카 장시호 씨,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다른 모든 재판에서도 이와 같은 판단이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만약 다른 판단이 나온다면 이 판결들 모두 꼬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제 국정농단 재판은 하나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과연 대법원 판결문에는 63건의 수첩이 어떻게 적힐지, 그래서 더 주목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뉴스룸 키워드, 증거 능력이었습니다.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이 8주 연속 올랐습니다. 8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휘발유 가격은 지난주보다 리터당 1.1원 오른 1,619.4원으로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투수 오현택 선수가 부산경찰과 함께 무면허 음주뺑소니범을 붙잡았습니다. 오 선수는 어제 새벽 부산 해운대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이 뺑소니를 당하는 걸 목격하고는 자신의 차량으로 뺑소니범을 추격했습니다. 동시에 도주 방향을 경찰에 알려 뺑소니범은 결국 경찰에 붙잡혔고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에 취해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새벽 중국 하얼빈의 한 온천 호텔에서 불이 나 호텔 투숙객 등 18명이 숨졌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인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남부지방에 비가 오기 시작해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충청과 전북, 경북 북부와 강원 남부에는 50mm에서 많게는 200mm 이상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